우크라이나가 크루스크를 점령한 거 이건 잘했다고 봐요. 푸틴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무대에 나올 수 있도록 트리거를 작동했다. 지속하면은 두 나라가 피폐하게 돼 있어요. 두 지도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은 핵무기를 안 갖겠다 알고 있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핵무장 하자는 여론이 60% 70% 왜냐?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핵무기를 물속에 감추고 있잖아요. 이런 어목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어도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협을 충분히 이해하는 한 절대로 반대할 상황은 아니다. 러시아부터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일단은 객관적으로 누가 이기고 있는 건가요? 누가 이기고 누가 치고 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교착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변화가 있다면은 제가 처음에 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우크라이나는 참 전략이 부재하다. 왜 자기 영토에서만 전쟁을 하느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상황이 바뀔 텐데 그러나 이제 나토와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확전을 방지하고 사실 우크라이나는 자기 돈으로 전쟁을 수행을 못하고 있어요. 형편이 안 되고 무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존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러시아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을 영토 수복 그러니까 자기들 수복이라고 한단 말이죠. 옛날에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걸만 끝내려고 했는데 처음에 모든 사람이 예측했죠. 세계 2위 군사력 세계 22위 군사력 금세 끝날 것이다. 미국하고 나토가 개입하면서 전쟁이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계속 이어오면서 양국 국민이 다 지쳐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포탄 같은 건 고갈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큰일 났다 하는 이제 위기감을 느낀 젤렌스키가 이제 그야말로 모처럼 전략을 한번 쓴 거예요. 영토를 이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겠다. 그렇죠. 그다음 미국이 반대해도 이제 장거리 로켓이나 폴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상황이 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젤렌스키도 이제 끝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참았는데 이제는 너희들 우리 영토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너희 영토 차지하고 이제 협상하자. 그걸 가지고 있어야 완충구역을 가지고 있어야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황이 막 바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하고 나토의 스탠스예요. 계속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지금도 뭐 미국에서 지원 안 해주면은 우크라이나는 옴짝달싹 못해요.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기고 지고 얘기할 수 없고 아무튼 뭐 전쟁이라는 건 요즘 전쟁은 전쟁 일어났다면 누구 지고 이기기가 없어요. 다 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점령해 가고 있는 사건은 조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잘하고 있는 건가요? 또 일각에서는 또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이제 교전 지역에서 이제 병력을 좀 빼서 여기 점령을 했는 건데 훨씬 더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전쟁이 끝나려면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돼. 네. 그래야 누가 고갈되든지 누가 뭐 완벽하게 이기든지 이래야 되는데 계속 전력을 다 하지 못했어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론을 보면서 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방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드디어 그 점령한 지역이 옛날에 보면은 그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침략했던 그 루트예요. 바로 모스크바로 갈 수 있는 루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언가 사생 결단을 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크루스크 지역하고 그 벨고로드 지역은 또 특히 이 러시아의 핵잠수함 이름이더라고요. 그게 2000년대 이제 폭파해서 침몰당한 배가 크루스크인데 그 지역이 이 굉장히 평원 지역 그래서 아주 유리한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제는 나도 휴전을 하면은 너희들 안 주겠어. 너희들 내놔라. 침범한 거.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쯤 어떻게 끝날까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봐요. 답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미국이 이제 정권도 바뀌는 시즌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지속할 거냐 말 거냐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푸틴도 사실 욕심에 의해서 장기 집권이라는 음흉한 욕심에 의해서 지금 한 거란 말이죠. 과거에 있는 동구권 세력들 자기 유성국가 이런 데서 함부로 나토에 편입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는데 숨겨진 내막들 미국과 나토가 얼마만큼 지원해 주나 이거에 따라서 지속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결정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미국, 유럽은 지금 러우 전쟁에 어떤 지원이랑 포지션 취하고 있나요? 유럽은 러시아가 자기들한테 나토에 대해서 경고하고 엄포해도
너희들은 필요 없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러시아가 지금 침범한 그 점령한 지역을 원상 복구할 때까지 지원해주겠다. 이런 의도를 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는 한번 시작했는데 최소한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익이 없이 물러나면 푸틴은 실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뭐 무모한 전쟁이 이렇게 수많은 인원을 희생시키고 돈도 많이 쓰고 지금 뭐 포탄이 거의 고갈됐다는 얘기 들잖아요. 이 정도 하면은 푸틴도 딜레마죠. 만약에 점령한 지역까지 내준다면은 푸틴은 그만두고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권의 향방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나 미국도 국민들이 계속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야. 이런 여론이 빗발치면은 스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은 그동안 나토의 가장 그야말로 우두머리였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은 돈이 계속 들어가면은 그 미국 여론이 안 좋으면은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중국과 북한을 러우 전쟁에 어떤 지원이나 포지션 취하고 있나요? 북한하고 그래 어부지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토와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간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면서 중국은 러시아를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북한은 과거에 자기의 빅 스폰서였던 러시아에서 멀어졌었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다시 6.19 그 조약도 했잖아요. 네. 뭐 그래서 러시아나 북한은 서로 양국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은 즉각 군사원조 및 모든 원조를 하겠다 이게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1961년도에 북러 조약을 재현한 거죠. 이번 기회에 틈타서 러시아하고 타이트하게 힘을 합치고 있다. 이런 지금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쟁을 계획으로 북중러는 알게 모르게 단결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서방 세계의 제재에 의해서 뭐 석유, 가스 이런 걸 파는데 엄청나게 시련을 받았고 금융 제재까지 받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 없이 참 힘들었는데 전쟁 수행이 힘들었는데 중국이 또 얄밉게 또 개입해가 다 사주잖아요. 아니 전쟁을 하면서도 GDP가 과거보다 올라간 건 첫 사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까지 우리가 러시아보다 GDP가 앞섰어요. 네. 지금 우리가 초조해요. 전쟁에서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지표상으로 그렇지 경제가 좋아질 수는 없어요. 사실 전쟁을 하면은 생피풀 고갈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전쟁으로 불편한 상황이 하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할 수 없는데 유독 그것만은 경제 지표는 좋아진단 말이죠. 그걸 믿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하고 그 가스 팔아가지고 사실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쫄딱 망할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서방 세계 제재. 근데 중국이 도와주는 바람에 그다음에 포탄 같은 거 거의 다 고갈됐는데 북한이 또 개입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포탄 지원하고 뭐 50만 발 지원해주고 최근에 들어서 뭐 미사일까지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들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북한에 항상 얘기하는 에이테킴스하고 뭐 이스칸들이 이런 것까지 지원해줘가지고 지금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아무튼 북중러가 대동단계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미국과 나토가 그거를 대응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미국과 나토도 어느 정도 지쳐가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럼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중 하나가 유럽과 미국의 지원을 끊는 건데 그게 뭐 러시아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는 뭐 핵무기를 쓴다든지 뭐 이런 방향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영토 전쟁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했던 것이고 러시아는 불안하잖아요. 자기 그 옛날에 울타리를 치고 있던 유성 국가들이 다 이제 그 독립했고 그 중에서 그런 대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쓸만한 땅이고 자원도 괜찮고 영토도 그런 이거를 이제 나토로 편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면이 이 딜레마가 돼서 러시아는 나토와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차단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그렇게 되면은 과거 소련 하다시피 또 막 유성 국가들을 타이트 컨트롤 해가지고 자기 유세를 떨치려고 그거를 나토하고 그냥 놔주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한국에게 바라는 건 있을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한국을 굉장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떻게 또 표시가 되냐면은 폴란드가 우리 그 방위 장비 수출하는데 방산 수출하는데 홍보대사 역할을 한 거예요. 급하니까 막 사주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의 무기의 성능 이런 것들이 다 표출이 된 거죠. 세계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야 한국 개입하지 마. 너희들 개입하면은 정말 경제적인 조치를 하겠어. 이거 모든 수단을 거의 다 했어요. 지금 뭐 우리 진출해 있는 기업들 굉장히 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안 되니까 굉장히 철수도 많이 했고 그런 상황이고 개입하지 마 하는 식이고 우크라이나는 가급적이면 도와줘라. 한국 너희들 무기도 좋고 돈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젤렌스키 계속 구애를 하고 있고 뭐 부인도 여기 왔다 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개입하지 마. 우크라이나는 도와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해요. 잘못하면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래도 그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요즘 그렇게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 전쟁하다 보니까는 별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존 자원이라든지 거대한 땅덩어리라든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 세계 군사력 2위로 평가하고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스탠스를 서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너무 찬스죠. 이건 기회예요. 정말 내후유한을 겪고 있는 북한. 경제 제재와 국제 제재로 힘들어하는 상황, 내부에서는 또 폭동에 막 준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래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젊은층들이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거 정말 괴롭다. 정권 유지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러브콜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무기를 주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돈이 없으면은 전쟁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국민도 먹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오로지 완전히 러시아 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또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위성 기술이라든지 핵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 좋거든요. 주고받고 하는 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제로 하게 되면 러시아가 한국 굉장히 압박하겠죠? 압박하지요. 그래서 러시아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푸틴이 여러 번 구두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크게 보면은 우리 서방국가 편이잖아요. 미국의 또 협력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그러나 우리가 이 9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 수교를 한 거는 북방 정책을 개척한 거는 사실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냄으로써 북한을 누르겠다. 그렇잖아요. 러시아는 북한의 빅 스폰서니까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일시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을 숲으로 가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도 스탠스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이를 봐가면서 국익이 1번이 국익이 1번. 나머지는 뭐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모든 세계가 국익이 1번으로 가는데 국익이 1번이면서도 전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욕심을 너무 많이 때문에 장기 집권을 한다든지 이런 저는 그런 지도자들이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기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 일으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장기 집권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혹시나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하게 되면 세계는 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 그렇죠? 소비에트 다 그 동구권에 있는 루마니아, 뭐 체코 이런 데서 다 또 긴장을 하게 되겠죠. 너희들도 본보기야 이게 본보기야. 너희 함부로 행동하지 마. 나토 편입 얼씬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옛날에 냉전도 다시 돌아가는 거죠.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진영, 미국을 중심 자유진영 이렇게 해가지고 냉전을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경제도 블록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또 싸우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푸틴이 지금 러우전제에 그럼 이끌어낸 주요 좀 군사적인 성공과 실패는 뭘까요, 현재까지는? 저는 성공은 크게 별로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래도 꼽자면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일시에 병합을 해가지고 그 뭐 신속하게 자기 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항상 불안했어요.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흑해에서의 활동을 아주 보장받다시피 했어요. 물론 뭐 모스크바함 이런 것들이 러시아의 그 미사일 공격을 받아 격침도 되고 그랬지만은 이 흑해라는 바다는 러시아의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실패했다고 봐요. 특히 왜 그 거대한 우크라이나도 유럽에서 두 번째 큰 나라인데 왜 처음에 막 그 키이우 수도로 함락할 것 같이 해가지고 그 엄청난 저항을 받아 후퇴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르키우하고 헤르센 이런 데도 헤르손 같은 데도 점령하고 또 후퇴하고 하려면 확 진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든지 하는데 그거 다 실패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병력과 장비와 이런 걸 손상을 받으면서 지금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전쟁이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전쟁하는 건 대단히 오래 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국민들이 지쳐있고 전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동량이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군사적으로 별로 얻은 게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나토를 대동단결하는 요소를 제공한 거죠. 지금 모든 물동량이 이제 고갈되고 있다 말씀해 주셔서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원이 이제 고갈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양국은 어느 정도나 그걸 더 버틸 수 있어요? 이거 계속 10년, 20년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루스크를 점령한 거 이건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도 불안한 게 있어야 그 국민들 여론이 요동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징집한 사람들 전투에는 활용하겠다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투에 동원시키고 그 다음에 포로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항복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창피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요동쳐야 결심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건 아주 잘한 거고 푸틴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무대에 나올 수 있도록 트리거를 작동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함으로써 양국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협상할 것인지 말 건지 아니면 지속할 건지 말 것인지 지속하면은 두 나라가 피폐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지도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협상이 지속될 것이다. 자, 그럼 러시아 전력 중에서 핵무기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건 뭐죠?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는 무기를 아주 다양하게 개발한 나라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보면은 참으로 한심한 나라다. 오로지 부존 자원은 있는데 산업 인프라가 없잖아요. 석유, 가스 가지고 먹고 사는데 무기는 제일 많이 개발해 다양하게. 핵무기는 세계 1등이고 그다음에 핵무기는 쓰지 못하니까 그들이 개발한 것이 계속 미사일이거든. 미사일 같은 게 최근에 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리나 그다음에 잠수함, 야생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요. 드론, 장거리 공격할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사이버전 능력이 있어요. 전자 능력. 이런 것들로 우크라이나를 압도하리라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전략과 전술이 부재하는 것은 그런 좋은 무기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쟁을 지지부진하게 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무기 얼른 사용해가지고 제압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런 무기를 사용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핵무기를 쓸까 말까 보여주기만 하고 북해함대에 가가지고 핵잠수함을 보여주고 보일랑 말랑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나도 핵무기를 쓰겠어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사실 쓸 수 없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핵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초기에 완전히 장악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미사일 전력을 많이 쓴단 말이죠. 처음에는 탱크 전력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전략과 전술이 조화롭지 못했다. 좀 무모한 전쟁을 치러왔다 이렇게 봐요. 말씀하신 대로 푸틴이 핵을 쏠 수 있다고 협박했는데도 실제로 못 쏜 이유는 쏜 이후에 전 세계로부터의 압박 때문인 거겠죠? 그렇죠. 이제 핵무기를 MAD 그래요. 이게 이제 영어로 미쳤다 그러는데 Mutual Assured Destruction 해가지고 상호 확증 파괴. 너는 네가 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쏠 수가 없어요. 사실 러시아에도 최고위층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공산주의 패턴이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해야 핵무기를 쏜 거라고. 그럼 내부에서도 싫어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왜 핵전쟁이 참화가 아주 심하잖아요. 수십 년간 괴물이 되고 살고 특히 체르노빌 원전 사태를 겪은 러시아인들은 핵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핵무기는 공격하기도 두렵고 내가 맞는 것도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특히 이제 쓰면은 내부에서 또 불만이 많죠.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무기가 핵무기다. 그래서 핵무기는 이른바 공갈무기다, 핵방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일각에서는 또 전략적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전술적 핵무기로 좀 작은 핵무기로 어느 지역을 공격하고 그걸로 진입하는 가능성은
있다고도 하던데 어떻게 보실까요? 원래 전략 핵무기하고 전술 핵무기라는 구분 경계가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타이푼급에 있는 뭐 전략 핵무기라든지 미국의 트라이던 이런 것들은 뭐 수십 톤이 되니까 미사일도 그다음에 핵탄두도 엄청난 위력을 뭐 메가톤급인데 이런 걸 뭐 어느 도시 하나는 파괴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서 못 쓰는데 그보다는 작은 거 핵배낭이라든지 뭐 단거리 미사일에 실어 쏘겠다. 그것도 마찬가지. 핵이라는 거는 쏘면은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전술 핵무기 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은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는 10킬로톤이 15킬로톤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뭐 메가톤이 아니니까 전술 핵무기로 분류할 것이냐. 이 경계가 모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한 일시에 막 7만 명, 8만 명 죽었고 후속으로 막 그 정도 이상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를 전술 핵무기를 할 것이냐 이것도 모호하고 그러나 가능한 소형화해서 하겠다. 뭐 그래서 이제 그 공언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방법을 따라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북한도 핵무기 우리 공갈무기 아니야. 작게 만들어서 남한을 평정할 수 있어. 앞으로 그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그래서 소도시에다가 전술 핵무기를 단거리 그 미사일이 실어가지고 쏘겠다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무튼 좋은가나 나쁜가나 거의 러시아 따라가고 있어요. 미사일이나 핵 개발하든. 그래서 아무튼 러시아가 그렇게 공언을 하지만 핵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사실 맨 큰 차이는 미국하고 나토하고는 거의 동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단 말이죠. 핵을 쓰면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을 쓰면은 자기도 핵으로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전쟁이 한 2년 반쯤 지난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 전쟁을 시작한 걸 후회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후회하죠. 당연히. 심플하게 끝날 줄 알았을 걸로 봐요. 저는. 이건 일시에 그냥 제압하고 옛날에 크림반도 점령하듯이 하면서 나토 국가에 경계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마. 나토에 어디 들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집중을 못했죠. 전쟁이라는 건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을 못했다는 것이 실패고 나토하고 미국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판단을 못한 것이죠. 진작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전쟁이 이렇게 오래 안 갔을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이 그 여론이 요동쳐야 이것이 푸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뭐 하르키우 본토를 점령당하고 그다음에 뭐 뉴스 보니까 2,000명이 뭐 항복하고 뭐 러시아군 이렇게 되니까는 지금 푸틴이 엄청나게 불안하고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자, 중동전은 지금 정확히 좀 어떤 상황이죠? 지금은 중동은 4차 중동전이 70년대에 일어났잖아요. 이제 5차 중동전이 일어날 거냐 말 거냐 다 초미의 관심이죠. 그러나 사실 중동전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과거 2번을 국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권에서 계속 공격했죠. 4차 중동전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공격을 안 했어요. 그게 핵무기의 효과인데 하마스 같은 그 가자지구 이런 데는 그거를 억제할 수가 자기들도 영토를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기사하게 덤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하기 힘들었고 여러 국제사회에서 뭐 중재를 굉장히 잘 해가지고 지금까지 평화적으로 유지해 왔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걸 아무리 눌러도 누를 수 없다는 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확전이 안 되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반적으로 오버올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봐요. 미국이 지금 제일 먼저 이런 상황에서 한국말 먼저 보내잖아요. 그리고 딱 버티고 있어준다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는 드물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이라고. 이란이 말로는 뭐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하고 이런 거는 정말 못된 행위다. 하지만 그 후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격을 하면은 어떤 양상을 변할 것인지.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봐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죽기 살기를 하고 덤비는 나라라고 했죠.
자기 영토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딱 버텨주고 있잖아요, 뒤에. 만약에 이란이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다면 두렵죠. 핵무기를 쓸 수가 없지. 그러나 이란 동맹이 핵 동맹이 없잖아요. 응? 그렇게 강력하게 지원해줄 동맹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도 뭐 이스라엘이 이 공격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국의 엄호를 받으면서 상의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뭐 미국이 이 승낙하기 전에도 공격해버리고 뭐 암살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랍권으로부터 이렇게 자기 공격받는 걸 용서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 얘기를 했는데 지도자들은 항상 자기의 그 안위와 그 지도부에 속한 사람들을 오래 누리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실 이 전쟁이 끝나버리면은 쉽게 끝나버리면은 아마 네타냐후도 굉장히 곤란에 처할 것이다. 왜냐?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공격을 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자극했고 자기들도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 너무 빈도적이다. 이런 얘기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전쟁이 끝나도 그야말로 일종의 전범 취급으로 받을 정도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참 비참으로 가느냐 정말 평화로 가느냐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지도자를 결심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가 볼 때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가장 쓸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럼 이제 남북한도 좀 여쭤보면 북한이 해군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랑 북한 해군의 전력 수준 좀 어떻게 되나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연합군이죠. 특히 한미연합군은 감시 정찰 자산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뭐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또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무기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전쟁이라는 건 일으키는 건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이길 수 있을 때 그렇죠. 전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체제가 무너져.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럼 해야지. 나는 이것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북한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내부의 동요 플러스 굉장히 못 먹고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체제를 유지하는 거는 핵을 가지고 있고 누가 간섭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핵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일으킨다면은 미국의 이 감시 자산과 초기 공격 능력이 엄청나게 세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핵무기라든지 핵시설이라든지 전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 핵시설 그다음에 고가의 무기를 바다로 물속에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초기 항공모함 전력이 와서 막 평양을 폭격을 해버리면은 초전에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 그 다음에 육상에 있는 자기 핵 전력을 수중으로 숨겨서 보존하는 이 능력, 이걸 갖추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이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핵무기 뭐 전략 핵은 아니더라도 잠수함이 작으니까 국제 제재 때문에 핵 잠수함을 아직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잠수함을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핵무기를 실자. 거기다가 이제 전략 순항 미사일도 싣고 그다음 미니 SLBM도 실어가지고 이제 미국을 위협하고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지금 작년에 뭐 김정은이가 올해 동해로 갔다 서해로 갔다 하면서 계속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 거기다가 뭐 전술핵 공격 잠수함 그다음에 핵 어뢰까지 이렇게 현장 지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그 막강 항공모함 전단과 한미 정찰 감시 자산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북한은 비대칭 전략 핵무기 잠수함이 현재는 없는 건가요? 핵탄두는 한 뭐 150개에서 200개 정도로 통상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소형화해가지고 지금 시험을 계속했던 것이 북극성 1호, 북극성 3호, 미니 SLBM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다 시험 발사는 했는데 그거를 싣고 다니는 핵 추진 잠수함이 없는 거. 원래 핵탄두는 핵 추진 잠수함 싣고 다닐 제격이에요. 디젤 잠수함에는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추진력도 약하고 배도 작기 때문에. 그러나 급한 거예요. 핵 잠수함을 만들려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기술력도 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제재로 부품 공급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지부진했는데 김정은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빨리 해. SLBM 만들어 놓고 북극성 1호, 3호, 뭐 5, 뭐 4호 그다음에 미니 SLBM 만들어 놓고 왜 위협을 못 하는 거야? 응? 그걸 빨리 만들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뭐 1800톤짜 잠수함을 개조해 가지고 한 10m 늘려 가지고 거기다 핵무기를 실은 거예요. 그게 SLBM을 실은 게 김군옥
북함이에요. 작년 9월 달에 진수로해서 배를 먼 수중에 이제 물에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통상 우리 같은 경우는 진수하고 1년 정도 지나면은 모든 시험을 해요. 잠수함이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이 수밀 시험, 물이 들어오는가 마는가, 그다음에 전속 시험도 하고, 그다음에 음파 탐지 능력도 시험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훈련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해상 시험 평가죠. 이 기간에 있어요, 지금. 작년 9월 6일 달에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완료했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은 그런 배가 완료가 안 되더라도 핵무기를 싣고 물속에 들어갔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한테는 큰 위협이죠. 근데 지금 육상에 있는 핵무기를 일단 수중에 집어넣고 우리가 공격을 받아도 제2 공격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지금 계속 키우는 거죠. 근데 러시아와 북한이 좋은 관계 맺고 있잖아요. 북한이 러시아에게 기술 이전을 좀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이제 다 발표했죠. 38로스 이런 데서 작년 말에 푸틴하고 회의하고 올해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러시아는 가장 급한 게 이제 포탄 지원이고 미사일 지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도 줄 테니까 너희들 줘라.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제일 급한 것 중에 하나가 위성 기술이었잖아요. 작년 말에 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쏴가지고 실패했는데 푸틴하고 만나서 위성 발사 성공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가장 급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잠수함 건조하는 건데 이것도 다른 분야는 몰라도 원자로를 소형화해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방사능 차폐 시설이라든지 장비 간의 연동 기술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소련으로부터 이제 지원받고 잠수함은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 제재로 막혀있던 것을 이제 러시아하고 거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잖아요. 하시라도 지원해 주겠다 했으니까 이런 군사 교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자, 그러면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건지랑 만약에 만들게 되면 뭐 미국은 그걸 용인해 주는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했던 것은 북한이 계속 해군력 증가하고 해군 잠수함에 핵무기를 실었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면 일단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던 그 잠수함을 보고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정보를 취합함과 동시에 추적 감시하는 전술이 오늘날의 가장 보편적인 전술이에요. 이 시간에도 미국과 러시아의 잠수함은 서로 추적 감시해요.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핵실은 다 감시하잖아요. 인공위성이나 뭐 정찰기로. 그렇죠.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면 감시 안 한다. 이거는 뭐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술을 택하는데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핵 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디젤 잠수함으로 핵 잠수함을 추적 감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젤 잠수함에 두세 번 올라가서 충전하면서 엔진 소리가 커지고 그다음에 노출이 되면은 공기 그 스노클이라는 게 다 들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추적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전술에서 가장 보편적인 전술은 핵무기를 싣고 나간 잠수함은 처음부터 추적 감시를 한다. 물론 100%는 추적 감시를 할 수 없어요. 물속에서는 음파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감시할 때하고 감시 안 할 때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 아마 우리 해군에서도 그 핵추진 잠수함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는 뭐 에 대해서 좀 시큰둥했지만은 2016년 8월 24일 날 북한이 SLBM을 개발해서 북극성 1호를 개발해서 500km를 날린 성공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미국에도 확실히 위협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지고 추적 감시하면 미국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별로 뭐 부정도 긍정도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할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저는 뭐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갈 것이다. 그다음 미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또 호주에는 오커스 동맹을 맺어가지고 핵잠수함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전방, 북쪽 내 최전방에 있는 우리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도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동단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쿼드, 그다음에 한국, 일본, 호주 이렇게 대동단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한번 섭섭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도 아닌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잠수함은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의 우라늄을 가지고 농축도를 가지고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하겠다는 걸 미국도 대강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데 무슨 시비 걸을 요소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 농축도가 20% 미만은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이걸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면은 미국 거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에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러시아나 프랑스 이런 데서 사오면은 그건 승인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IAEA 보고를 하면 돼요. 보고하고 우리는 군사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핵무기를 안 만들어. 그러나 우리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물 속에 잠수함을 갖췄기 때문에 추적 감시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군함의 추진체험을 사용하겠다. 보고하면은 원래 IAEA 안전조치 14조에는 신고를 하면은 군사적으로 사용했다 신고하면은 군사시설을 사찰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면제하게 돼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문제가 없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뭐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미국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미국한테 물어보냐 이거죠. 우리는 사다가 국제법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재까지 우리의 이 한국의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견인해 왔잖아요. 미국의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주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은 핵무기를 안 갖겠다 알고 있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핵무장 하자는 여론이 60% 70% 왜냐?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핵무기를 물속에 감추고 있잖아요. 이런 어목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어도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협을 충분히 이해하는 한 절대로 반대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세계 최고의 잠수함 킬러 최신의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6대나 인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무기고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잠수함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항공기예요. 왜냐면은 특히 디젤 잠수함. 그래서 핵 잠수함하고 틀린 것이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2-3번 올라오는데 충전하러 올라오는데 그때 다 들켜요. 그다음에 2차 대전 말기에는 주로 추상항해 하다가 잠수함이 적이 오면 물속에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서 공격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2차 대전 말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서양 전투에서 항공기에 공격당한 잠수함이 56%였어. 그 정도 침몰 확률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항공기보다는 지금 훨씬 많은 성능이 좋은 항공기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잠 초계기로 유명한 게 P3였어요, 그동안. 그러나 그 후속 버전이 P8인데 우리가 지금 P3를 16대 가지고 있고 또 P8을 6대를 추가로 도입한 이유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 수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핵잠수함 안 가지고 있어요. 잠수함이라는 건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게릴라 세력이 변하기 때문에 엄청난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공기로 그걸 추적 감시하겠다. 추적 감시가 아니라 이 보고 그 길목을 다 이렇게 통제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P8이라는 항공기가 도입된 건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고 북한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래서 P3 16대 가지고 있었는데 왜 P8을 도입했느냐? 가격이 한 1.5배 비싸요. 근데 비싼 게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P3보다 채공 시간 오래 떠 있을 수 있어요. P8이.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탐지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탐지한다는 거는 레이더 시설이 좋아야 돼요. 레이더 능력이. 그 다음에 인프라레드 적외선 탐지 능력이 좋아야 돼요. 적외선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스노크라는 잠수함을 잘 잡아낼 수 있어요. 원거리에서. 그래서 통상 그 탐지 능력이 한 400km 전방을 이렇게 분야를 탐지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탐지할 수 있고 과거에 이제 P3 전술 같은 경우는 특히 잠수함이 저곳에 있을 것이다. 이 전술이 그래요, 원래.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 광활한 해역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가요. 아, 잠수함이 저기 지나갈 것이야. 무슨 어선이 신고했는데 저기 잠수함이 있대.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가서 탐지를 시작하는 게 P3 전술인데 그렇게 되면은 가서 맨 먼저 수동 소나부이라는 걸 내려요. 소나부이 그 음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신호가 잡히면은 능동 소나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음파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잠수함을 식별해내는 건데 그런 절차가 이제 P8에서는 소나부의 한 개로 다 안 돼. 한 개로. 2개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변한 거고 그 다음에 고고도에서 작전이 가능한 거 12.8km까지 올라가서 고고도. 옛날에 P3 같은 경우는 통상 300-400m를 저공 비행하면서 이렇게 그 잠수함을 탐지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P3도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네. 이 착시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고 항상 긴장하는데 고공 비행하면서도 그런 걸 탐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보잉 737을 개조했기 때문에 스페이스도 높고 그러나 자동화가 많기 때문에 승조원도 12명에서 이거는 9명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P3는 12명 정도 되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능력, 어류의 능력, 미사일 능력까지 이제 더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아무튼
P8-3보다는 P8이 훨씬 성능이 우수하다. 그다음에 뭐 프로펠러로 기동했는데 이제 터보 엔진으로 그야말로 제트기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대잠 능력이 훨씬 향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은 북한에는 대단히 불리하고 우리에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이 그러면 핵 잠수함에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한국의 무기는 그런 것들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감시 정찰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는 기지를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매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함정이 이탈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추적 감시하는 있는 절차. 우리가 핵잠수함 없을 때는 미국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핵잠 연합작전 이런 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미사일을 쏘면은 살짝 우리 KAMD 방어 능력 이런 걸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LSAM, 뭐 MSAM 이런 것으로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을 커버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 핵 능력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걸 어떻게 막겠다는 이런 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는 게 가장 보편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핵 확장 억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계속 강화해라 하는 것들은 그런 이유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신하는 핵 확장 억제는 필요 없다.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무장하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방어한다 해도 핵은 한 방만 맞아도 거의 절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비핵화를 추진했는데 이제 완전히 포기했잖아요,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한 합당한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되고 전술핵 무기라도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죠. 자, 2024년은 지금 벌써 이제 8월 말인데요.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과거 대비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은 자기가 이긴다고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길 자신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전쟁은 돈이 없으면 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우크라이나 돈이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못 하잖아요. 미국이나 라트비아 지원은 무기 가지고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전에 자기들이 뭐 핵무기 쓸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초전에 뭐 공격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금세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함부로 전쟁을 못 이겨. 그러나 체제가 불안하다. 내가 그 암살받을 위기에 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주민 봉기가 일어나서 체제가 무너지겠다. 이런 때는 전쟁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강한 한미 전력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국지 도발, 뭐 연평도 NLL 근해 이런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또 오물풍선으로 이렇게 또 하잖아요. 이런 거 기상천외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건드려서 피해를 주고 싶은데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당하겠다. 이런 의식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미 연합 전력이 건재하고 있는 한 그렇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일 눈으로 항상 감시를 해야 된다.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지 않는 한 기습을 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 6.25 때부터 주장했는데 선제 기습 전략, 배합 전략, 배합 전략은 전후방 동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속전 속결 전략이 아주 미군을 차단하고 미군이 오기 전에 끝내겠다. 근데 그 전략이 다 안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감시 정찰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 보고 있어요. 그러잖아. 우리 권투할 때 제가 날라올 때 이 방향으로 날라올게 해서 보고 있으면 막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 감시 정찰 능력이 향상이 됐어요. 그동안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했는데 우리가 지금 위성도 쏴가지고 지금 시험 다 했고, 그래서 인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정찰 자산 능력을 확실하게 운용하고 있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제2취에서 근무한다면은 북한이 경거망동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만약에 언젠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동북아시아랑 세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는 화약고라는 말을 수십 년간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북중러가 대동단결하고 한미일이 대동단결하고 쿼드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3차 대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 남사건도 전쟁이 일어난다, 미국과 붙을 때 우리도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또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그냥 말 수가 없을 거예요. 끼어들지 마 하면서 공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뭐 북한은 또 찬스라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그야말로 화약고가 터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군하고 뭐 일본하고 또 이 자유주의 대동단계라고 하면은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많죠. 세계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에서도 그다음에 양안 이슈도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언젠가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전쟁과 뭐 방산 뭐 관련 것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쟁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건 뭔지랑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획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북한을 막을 계획, 중국이 도발할 계획, 그다음에 한미 간에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인가, 그다음에 미 일본하고는 어떻게 어느 정도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군사작전을 그런 것들을 A, B, C, D 딱 대안을 가지고 스탠스를 잘 유지해야지 어느 한쪽에 기울어 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치명적인 그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양안 전쟁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보고 과연 우리가 국익이 우선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거죠. 계획이. 물론 계획이 항상 노출은 안 하겠지만은 육해 공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잘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선별해서 항상 A급으로 유지하고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근데 고슴도치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각 군의 무기, 쓸만한 무기를 개발하는 해군 같은 경우는 핵잠수함 같은 게 일본이 되겠죠. 그다음에 육군 같은 경우는 뭐 현무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야 되고 공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감시 정찰 자산, 뭐 F-35 같은 은밀 스텔스 폭격기 이런 것들로 여차하면은 뭐 북한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면서 우리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거를. 나만 적당히 한국 적당히 생각 뭐 별볼일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한 번쯤 있네. 이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건들고 나면은 이거는 사건이 커지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국익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건들면 뭐라도 우리도 그냥 않겠다, 인지 않겠다. 이런 어떤 비장의 무기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교수님의 이제 전쟁과 방산 관련된 이야기 더 궁금하신 분들은 YTN2에서 하는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요거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지금 파일럿 제작 3번째 나갔고요. 네. 8월 30일부터 매주 2번씩 나갈 겁니다. 네. 그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 궁금증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전쟁에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좀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문근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